네, 한스 요나스의 그 책임의 윤리학 또는 생태 윤리학 또는 책임의 원칙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저는 책임에 관한 사유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스 요나스의 그 책임의 윤리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마디로 책임의 범위를 넓혀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나스 이전의 윤리학은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했는가 요거를 간단히 이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웃 윤리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웃이라는 게 누구냐? 그래서 이제 이웃이라는 개념도 좀 어려워지는데요. 이웃집, 이웃사람, 이웃동네, 이웃지구, 지구이웃, 또는 태양계 이웃 이런 식으로 이웃이라는 것은 있다, 있는 자리를 뜻하는 겁니다. 이웃은 옆일 수도 있고요. 옆이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옆을 보세요. 그럼 어딜 보시겠습니까? 왼쪽, 오른쪽 둘 중에 하나죠. 옆은 왼쪽, 오른쪽이고요. 이웃은 뒤도 가능합니다. 뒤, 앞뒤. 옆도 가능하고 앞뒤도 가능하고 또 어디도 가능할까요? 위, 아래도 가능하군요. 이웃이라는 개념은 가까이 지내는 모든 곳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웃은 한 집 건너일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이 이웃 개념이 성립이 되려면 울타리, 경계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 집, 나, 내 몸, 내 것이라고 하는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의 울타리가 명확히 있을 때 나의 울타리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울타리 이것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적어도 소유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웃이 누구냐? 이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옆집과 이웃집을 비교했을 때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분이 살던 바로 옆집에 아무튼 그 어떤 흉악범이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체포가 됐는데 그래서 그 집에 못 살게 됐어요. 이사를 나왔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그 흉악범은 이웃이었을까요? 이게 애매한 규정이 되겠죠. 악한 이웃일 수도 있고요. 친절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뜻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윤리학은 이웃 간의 관계에서 서로 칸트가 말하려고 하는 이런 경륜이라는 것을 지키는 원칙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전통 윤리학은 요나스가 보기에는 이웃 간, 이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라는 제한적 조건이 강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 플러스 하나의 경륜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일반적 법칙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칸트 용어를 이렇게 번역하면은 여러분이 거의 이해할 수 없을 텐데요. 경륜이라는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 맥심이라는 것 또는 악시옴이라고도 이제 불렀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직역을 하자면 가장 큰 것입니다. 맥심이 뭐냐? 미니멀이 반대죠, 그죠? 미니멈, 맥시멈. 가장 큰 경우. 아주 쉬운 말이군요. 맥시멈, 가장 크게, 가장 많이, 가장 높이, 가장 멀리, 가장의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방식으로 가장 큰 말이란 뜻입니다. 가장 큰 말은 뭐냐면 관계된 모든 것을 한데 뭉뚱그려질 수 있는 말, 최상위 말, 공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게 됩니다. 공이라는 것은 그 위라는 뜻인데요. 가장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 위가 어딘가요? 높고 그 위, 가장 높은 곳. 그럼 왕이 되는 거죠. 공의 가장 그 높은 자리는 황제, 왕, 또는 이제 뭐 절대 군주나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공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위란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으뜸 말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으뜸이라는 말 자체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랫뜸, 가운데뜸, 옆뜸, 이웃뜸, 뜸이라는 게 뜸은 있다라는 뜻으로 쓰인 건데요. 마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으뜸하면은 위에 있는 뜸, 윗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윗마을에 누가 살았냐면 우두머리들이 살았습니다. 아랫마을에는 농부들이, 일꾼들이 사는 거고요. 위로 갈수록 산성, 높은 곳에는 높은 분들이 사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으뜸이라는 것은 지위 개념도 있었고 장소로 높은 곳을 뜻하기도 했고요. 또는 그래서 명령 또는 이런 공리란 뜻도 갖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는 이 말 뜻을 많이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쓰기가 참 어려운데 풀이로는 쓸 수 있습니다. 격이라는 것은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율이라는 것도 또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통솔, 어떤 것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바로 잡아서 다스리다. 맥심하고는 낱말 뜻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군요. 의미적으로 번역을 한 셈입니다. 낱말 그 자체로 번역을 하자면 으뜸 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는 가장 큰 말이라고도, 또는 뭐 우리 지금까지의 맥락으로 보자면 첫 번째 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principle이라는 말은 원칙이라고 번역이 우리가 쓰고 있는데, 원칙, principle, 첫 번째 것이란 뜻입니다. 그 첫 번째 또는 맞이, 제가 우리 집 맞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첫 번째로 낳으셨죠. 둘째도 있고요, 셋째도 있고요. 제 아는 분이 12채까지도 있는데 그 중에 맞이에요. 막내가 있고요.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맥심이라는 것은 서열이 있고 하이라키가 있고 밑에서부터 쭉 올라갔을 때 맨 위, 그 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의 으뜸 말이 내가 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으뜸 말로 여기는 것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자 이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면 그것을 칸트는 윤리 법칙이라고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이 말의 의미를 아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인간은 존엄하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 믿으시나요? 중학범도 존엄한가요? 그래서 사형시키면 안 되나요? 태아도 존엄한가요? 이 말이 전쟁터에서 쓰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죽이면 안 되나요? 존엄하긴 하지만 죽일 수는 있나요? 선택적으로 존엄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칸트가 제공한다면, 칸트는 나는 존엄하다. 그러면 나의 존엄성이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당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려면
나의 존엄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존엄도 똑같이 인정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네요. 모든 사람이 존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존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나의 존엄이 일반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존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반화가 됐을 때 그것을 우리는 윤리적인 당위로, 의무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나에게 이렇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너는 도둑질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네. 이게 으뜸 말이야. 나의 으뜸 말이야. 도둑질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이것이 도덕적인 명령 또는 윤리적인 당위가 되기 위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법칙화가 된다면 그 경우에는 분명히 그것이 윤리적인 의무가 된다고 말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모아리 문제입니다. 어떤 동네에 가면 우리 이제 장자가 그런 얘기 많이 한 셈인데요. 도둑놈 소굴에 가서는 도둑놈처럼 살아라. 아니 도둑놈 소굴 가가지고 고상한 그 선비로 살 수가 있나요? 그럼 쳐죽임을 당하죠. 살고 싶으세요? 그럼 도둑놈 소굴에서는 도둑놈처럼. 이 말이 결국은 상대주의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쟁 상황에 놓이게 되면 순식간에 전쟁 상황에 맞는 그런 일반화를 선택하게 됩니다. 평시에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 난징의 대학살이란 책에 보면 일본군들이 난징에 가서 중국 여성들을 강간하고 뱃속에 든 아이를 막 꺼내고 불살라 죽이고 정말 만행을 서슴지 않고 했는데요. 그들이 기자가 그렇게 물었어요. 혹시 일본 여성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빠가야로 어떻게 일본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냐? 깜짝 놀라죠, 그죠? 일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누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중국 사람에게는 할 수 있다는 거야. 왜요? 바로 이것이 모아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울타리에선 지금 이걸 으뜸 말로 내가 지켜요. 근데 바뀌었어요. 갑자기 전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내가 으뜸 말을 바꾸겠죠? 그리고 남에게도 그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도 그렇게 해. 야, 지금부터 우리 서로 거짓말 하기로 하자. 너도 그렇게 해. 나도 할 테니까. 아니, 일반화 되잖아요. 그러면 도덕이 붕괴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도덕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어렵네요. 아마 칸트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새로운 윤리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왜? 일반화 했으니까요. 나의 어떤 말을 바꿨잖아요. 나의 어떤 말을 바꾸고 그것을 윤리적 당위와 명령으로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윤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윤리가 사라진 게 아니고 새로운 윤리로 대체될 수 있는데 그런 윤리는 정말 끔찍합니다. 혐오. 이것을 우리가 윤리 원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를 창안하게 됩니다. 끔찍하죠. 칸트식으로 저는 칸트가 실제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자기의 윤리학을 창안했다고 생각되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관점에서, 모아리의 제한 관점에서 이렇게, 물론 칸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넘어서서 인류라는 관점으로 확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면 전시에서는 남북이 한반도에서 고륙 상잔이라고 하는 이런 비극적 전쟁을 3년 동안 치렀잖아요. 그건 윤리적인 게 아닌가요? 그냥 단순한 전쟁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단순한 전쟁으로 3년 동안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전쟁 윤리라는 우리의 윤리가 바뀌는 스위치죠. 한순간에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동의한 거야.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자, 이제부터는 적은 무조건 죽이는 거야. 상대도 그럴 테니까. 이게 이제 보편 윤리야. 이렇게 우리가 정의, 데피니션이죠. 뜻매김을 바꾼 채 우린 또 그래서 적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는데요. 칸트 윤리학의 한계는 이런 방식으로 명료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윤리가 바뀌는 것도 칸트 윤리학의 큰 한계입니다. 윤리의 범위가 바뀐다는 것, 그것은 결국 저는 윤리학에서 반드시 수용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쟁 윤리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 윤리를 이렇게 일반화의 원리로 가서는 안 되고 전쟁에서도 우리는 정의로운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형수에 대해서도 이따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형수에 대해서도 말이 좀 이상한데 정의로운 사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의 기준을 일반화 가능성에서 찾으면 안 되고 정의라는 플라톤적 의미의 올바름이라는 관점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칸트 윤리학은 이 정의의 윤리학 또는 올바름의 윤리학으로 좀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제 제 비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분명히 윤리는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대의 목소리를 더 강하게 듣게 됩니다. 이제 이 말을 한번 아주 저도 감명 깊게 들은 말인데요. 요나스가 윤리학의 나침반, 우리가 뭐 나침판이라고 자꾸 쓰니까 나침판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판이나 반이나 뭐 나침반이 이제 올바른 표기인데요. 나침판 자체도 뭐 틀린 건 아니어서 나침반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윤리의 나침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지혜가 먼저 주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아까 운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전쟁 상황이라면, 누군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위험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면, 또는 가이아의 복수가 시작된 시기라면, 우리는 이 시기를 일반적 시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윤리적인 삶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는 위기의 윤리학이 필요한 것이죠. 요나스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위험이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위험이 처해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은 공포에 떤다는 거예요. 공포의 발견술, 공포는 두 종류로 나뉘는 것인데요. 이 요나스가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서움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이 절멸 같은 것은 무서움입니다. 지구가 파괴된다든지 핵폭탄이 터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무서운 겁니다. 호랑이가 달려든다든지 자동차가 갑자기 미치광이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나에게 달려든다든지
유럽에서 많이 소프트 테러로 발생했던 방식이죠. 이것들은 무서운 겁니다. 무서움이라는 것은 호랑이처럼 또는 성난 큰 개처럼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으르는 것입니다. 으름이죠, 으름. 을러대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죽이겠다고. 이렇게 으르면 나는 무조건 달아나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린 첫 번째, 그것이 무서운 것으로부터 온 위험이면 일단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무서운 것이 아니고 두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 더 이제 큰 문제를 낳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요나스가 말하려고 한 책임의 윤리학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이거 구분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구분이 안 되는 바람에 좀 섞였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소비 문화를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다가는 아이고 내 아들 딸은 나중에 어떻게 살까? 이 미세먼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두렵잖아요. 그런데 내 손주가 태어났는데 미세먼지 폭풍이 막 끊이지 않고 밀려온다. 그 베이징처럼 막 그런 환경 속에 우리 아이를 키워야 된다. 난 이민 갈 것 같아.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결국 제가 이제 환경이란 말을 둘탈이라고 하는데 둘레 울타리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삶의 방식 때문에 초래되는 환경 대란들, 재앙 이런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을 때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그 비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요. 미루어 볼 수 있다. 이것이 두려운 거야. 뒤탈. 이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 후손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예견, 미루어 보기.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두려운 겁니다. 두렵다는 것은 현재는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뒷날, 앞으로 언젠가 그것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뒤탈이라고 제가 쓰고 있는데요. 뒤에 탈이 나는 겁니다. 배탈이 나듯이. 우리가 이걸 미루어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면 분명 우린 그것을 막아야 할 책임감도 함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미루어 보는 사람은 많지만 책임감을 크게 느끼는 사람은 또 많지 않다. 왜 그럴까요? 이건 제가 아직 연구 중인 주제인데요. 확률 인과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 우리 후손들이 수많은 환경 재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미래의 특성상. 이제 이 미래라는 말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음이란 뜻이잖아요. 영어로는 future는 앞날이란 뜻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보면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강해서 미래라고 할 때 현재에선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읽힐 수가 있어요. 근데 앞날 하면 앞뒤로 연결돼서 제 말놀이를 잠깐 소개한다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 일단 지난 날이 있습니다. 지나 버렸어요. 지난 날은 졌다는 뜻입니다. 꽃이 지듯이 쓰러졌죠. 사라졌습니다. 물론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기록에도 남아 있고요. 지난 날이 있습니다. 날은 나아진 것이기 때문에 나아졌던 그것이 이제 졌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원래 온날입니다. 온날.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과거처럼 들리죠? 오는 날 또는 온날, 오고 있는 날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날이 있습니다. 앞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저기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리로 오기 위해서.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늘이란 말이 날들이 쭉 똑같이 이어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온 날들의 연속. 그럼 지난 날은 지난 늘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날들의 연속이 지난 늘이 되겠죠. 그럼 앞으로 오고 있는 날들이 있고 그 날들은 그러면은 앞늘이라고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인과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확률 인과는 왜 문제가 되냐면 확률적으로 일어납니다. 확률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의 의미는 확률이란 말 자체가 또 문제가 이제 되는데요. 영어로 보면 probably입니다. 아마도 일어날 수 있을걸? 이런 뜻입니다. 확률이란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야. probably입니다. 던져질 수 있을, 던져질 수 있을, 일이 나올 수 있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경우에는 일어날 것이 틀림없어. 가장 강한 겁니다. 반드시 일어날 거야. 일어날지도 몰라. 일어날 것 같아. 일어날 리 없어. 이렇게 very likely 방식으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영어에서도 이게 계속 혼란스러워가지고 probability를 다른 말로 대체하려고 노력 중인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확률이라고 쓰기 때문에 확이라는 것은 확정적인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전혀 말이 맞지 않게 되는데요. 확률 인과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게 말 때문에 일단 그런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확률이란 말을 일어날 만큼 정도로 일단 바꿔보세요. 확률, 일어날 만큼의 크기, 일어날 만큼. 일어날 만큼이 얼마나 되나요? 0부터 100까지 있습니다. 0이 되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100이 되면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일어난다는 뜻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 미래에 환경 재난이 일어날 만큼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쓰면 몇 명이 죽을까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가습기 살균제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죽을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몇 명, 얼마만큼 죽을까요? 확률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죽을 만큼의 수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만큼의 수가 25다. 그러면 100명 중에 25명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25명은 반드시 죽는 거야. 우리가 이 확률 인과를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에이 그거 안 죽을 수도 있잖아. 안 죽을 수도요? 그러네요. 75%, 50%,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안 죽을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위험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확률, 일어날 만큼이 0이 되도록 검사하는 것이 독성시험의 핵심입니다. 일어날 만큼이 제로, 0이어야 텅 비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확률 인과가 확실히 달라지게 됩니다. 일어날 만큼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이 숫자가 1이 나오면 100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죽는다는 뜻입니다. 반드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확이란 말을 쓸 수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구조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확률이란 말은 좀 잘못 번역이 된 것입니다. 책임 윤리학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행위란 말과 행동이란 말을 좀 구분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책임 윤리학은 전통 윤리학, 그걸 이제 칸트식으로 보자면 의무 윤리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의무 윤리학에서는 책임의 범위를 동기예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뜻으로 남을 도왔어요. 그런 경우 많죠. 제 아는 분께서 친구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뭐 우정 관계니까 의리 관계에 있어서 뭐 자기도 돈이 좀 있고 그래서 돈을 좀 빌려줬다고 그럽니다. 정말 좋은 뜻으로 빌려준 거예요. 빌려줬는데 이분이 주식 투자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그랬죠. 야, 넌 빌려주면서 어디 쓸 건지도 안 물어봤냐? 이 친구가 빌려달라는데. 그래, 빌려주는 건 좋은데 어디 쓸 건지는 물어봤어야지. 그리고 차용계약서는 써야 될 거 아니야. 주식 투자를 이제 해가지고 처음엔 잘 됐다가 나중에 갑자기 이제 주식이 떨어지니까 이 양반이 여기저기 돈을 더 빌려가지고 또 주식을 왕창 샀어요. 또 올랐어요. 이건 몇 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또 더 크게 빌려가지고 억대 이상으로 빚이 늘어났습니다. 그 끝은 아시겠죠? 폭삭 망해가지고 결국 이분이 자살했어요. 그 얘기를 제 친구가 저한테 들려줬어요. 이야, 너는 좋은 뜻으로 했을지 모르겠는데 돈을 빌려줄 때도 원칙을 지켰어야 되지 않겠냐? 응? 네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네가 돕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돕고 있는 것인지. 그럼 이제 동기윤리학에서는 이 부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칸트식으로 동기윤리학은 동기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행위에서는 스스로 하기라고 제가 새로 번역을 했죠. 하기였습니다. 하기, 스스로 하기.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스스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 이것이 스스로 하기,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람이 책임질 수 없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죠. 맹견이 있습니다. 맹견이 사람을 물어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처벌하나? 보통은 맹견을 사살합니다. 맹견 재판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맹견과 비슷해 보이는 백치가 있어서 백치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어떡하나요? 일단 재판을 열게 됩니다. 개처럼 그 자리에서 즉결심판, 사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재판에 넘기게 됐는데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백치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내려야 되고 이 백치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나요? 이 둘을 구분하실 수 있는지, 처벌을 받는 경우와 책임을 지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는지 이걸 묻는 거야. 그럼 이제 요나스의 관점이 뚜렷해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이씨는 지금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정리되신 분. 맹견은
이놈은 책임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직결 처분에 넘겼습니다. 근데 백치는 아니 맹경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뭐 책임의 주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왜 직결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걸까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처벌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헷갈려요. 이거를 잘 풀어내시면 이제 요나스를 다 이해하시게 되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클래스의 에이스 지영 씨는 어떻게 네? 처벌받는 것과 네, 책임을 지는 게 서로 다른. 다르다라고 일단 제가 암시를 하고 문제를 드린 겁니다. 요나스도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는 도덕 차원이고 하나는 법적 차원이다. 우리가 평소에 이런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이제 행동은 저절로 움직임의 관점에서 봤죠. 하다가 탁 쳤는데 누구 뺨을 때려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실수죠 이거는 그죠? 예. 그 경우에는 사과를 하죠. 사과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때 곤란해져. 분명히 이게 그냥 내 손이 움직여서 때리긴 했는데 내 잘못이긴 맞아. 근데 이걸 상대방이 그걸 너 고의로 그런 거야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해가지고 사과를 안 받아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법적인 차원에서도 예,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이라는 죄를. 그렇죠. 코뼈가 부러지고 하면 이제 예, 일이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 그 아까 존엄 얘기 때처럼. 존엄, 예, 네, 그것도 그냥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내가 내가 의도치 않더라도 타인의 존엄에 얼마만큼 해를 끼쳤느냐에 따라서 도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타인의 존엄에 끼친 피해 정도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이다. 네, 이건 도덕적 책임. 네. 법적 책임도 그 타인의 존엄에 네. 아주 심각한 해를 끼쳤으면 네. 그 두 가지의 책임을 모두 지게 되는 것이고. 아,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실수로 쳤어. 코가 부러졌어요. 이거 처벌 받나요? 법적인 처벌과 도덕적 책임. 뭐, 그냥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이라고 그냥 다 합시다.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뭐 용서를 해주면, 그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은 용서를 받으면 일단 도덕적 책임. 책임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다. 법적 책임은요. 근데 도덕적 책임이 내가 실수로 어떤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너에게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다. 예, 그러니까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이고 예. 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도덕적 책임이고,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도덕적 책임으로 인한 사과를 피해를 받은 사람이 받아들인다면 네. 거기서 법적인 책임이 사라지는. 아, 네. 아무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뒤로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한 분 정도만 더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일단 뺨부터 해볼게요. 실수로 뺨을 때렸는데 보통 사과를 하시겠죠? 네. 사과를 받아주면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건가요?
그럼 코뼈가 부러진 경우는 도덕적 책임도 져야 하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하지 않을까. 그럼 조금 더 좀 이해를 좀 더 어렵게 해보겠습니다. 쳤는데 그 사람이 그 잘못 맞아가지고 비틀거리다가 쿵 넘어졌는데 모서리에 받쳐서 죽었어.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과실치사가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은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치는 고의적으로 치진 않았다고 전제하고 제가 말했는데 뭔가 무슨 그러니까 도덕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이 여러분 생각과 반대로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맨 뒤에 계시면 정리가 되셨네? 빨리 그 정리가 잘 안 돼? 어떠한 경우라도 일단 판단이 되면 무조건 책임을 제가 조금 잘 안 들려서 어쨌든 사망을 한 경우, 뭐 뺨이나 코뼈가 부러지는 거는 예, 법적 책임까지는 안 질 수도 있는데 예, 만약에 사망을 한 경우에는 예.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 둘 다 반드시 져야 합니다. 사망을 했을 경우엔 누군가 아무튼 그 실수로 때렸을지라도 그 사람이 법적 책임은 있다. 그럼 도덕적 책임은 어떤가요? 도덕적 책임은 이제 그 사람 간의 관계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네, 용서를 구하기까지 있어서 도덕적 책임을 갖고 예. 용서를 구하는 거는 네,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네, 네. 용서를 받으면, 용서를 받아도 그 후까지 네. 이렇게 상처가 괜찮아지는지까지 이렇게 도덕적 책임을 갖고 계속 신경 써야 된다.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책임을 다하죠? 상처인 경우는 이렇게 그 후까지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처가 완치될 때까지, 다 아물 때까지 돌봐주는 거. 죽은 사람의 경우는 그 유가족이나 네, 좀 이렇게 죽음으로 인한 뒤 처리 결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네, 좋습니다. 좀 가까워졌습니다. 네. 윤정 씨는 정리가 됐어요? 지금 지영 씨하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셈인데요. 쉬워 보이면서도 이게 좀 도덕적 책임은 어떻게 지는 거지? 법적 책임하고는 어떻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법적 책임은 어떻게 지게 됩니까? 네, 네. 아니 저기 법적 책임은 이제 법조항을 기반으로 해서 네. 이제 경찰이나 뭐 법원이나 이렇게 관계에서 좀 공적으로 일이 처리되는 네, 형사처벌과 민사처벌이 다르다는 건 아시죠? 네네. 형사처벌은 어떻게 내려지나요? 형사처벌은 경찰과 검찰이 체포 무엇을 처벌하는 거죠? 형법은 무엇을 처벌합니까? 죄 범죄만 처벌하죠. 예. 그래서 구속하거나 형법으로는 사과를 강요할 수조차 없어요. 그거는 형법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그럼 형법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무엇을 처벌하는 걸까요? 범죄의 무엇, 그러니까. 죄지 죄질, 그러네요. 죄질이라는 것은 동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 중심으로 형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은 뭘 요구하나요? 네. 재산상의 어떤 관계를 주로 다루는 게 민법이죠. 시빌 로라고 하는데 시빌이라는 거는 문명화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 관계. 그러니까 시빌이란 말이 우리말로 또 잘못 번역이 돼가지고 시빌 로가 뭔지 모르잖아요. 계약상 손해를 입히는 거에 대한 보상 또는 계약 관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계약 관계라고 봐요. 그럼 친족, 또 상속, 이게 전부 계약법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모든 계약 관계에 근거한 법. 그러니까 주로, 이제 피해 입은 사람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어떤 권리들을 다 보장해주고 있는 것. 이것이 민법이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형법이라는 거는 크리미널이잖아요. 그죠? 범죄가 명료하고 그 범죄 내용이 증명이 되면 그거에 대한 처벌을 하는 건데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악하다. 또는 뭐 실수였다. 실수인 경우에는 처벌이 떨어집니다. 사악성, 의도성이 강화되면, 증명이 되면 처벌이 세지죠. 사람을 죽였어도요, 이 죽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니고, 그것이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를 두고 질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형법이고, 시빌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이런 손해를 입었으니까 보상하라. 그러니까 그 시민법 또는 계약법은, 문명권, 이제 이런 법은 도덕의 근거에 있군요. 도덕은 철저히 보상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과해가지고 될 만큼이면 사과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코뼈가 부러졌으면은 사과 플러스 뭘 해줘야 됩니까? 치료비, 죽었어. 그러면 사망, 장례비, 가족에 대한 뭐 이제 합의, 위자료, 이런 것들을 다 보상해야만 비로소 책임을 다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처벌의 방식, 책임이라는 것과 이제 처벌이라는 것이 좀 잘못 정립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요나스를 이제 접하는 분들이 되게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해요. 그래서 엉터리로 많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야만 되고요. 이때 이제 그 스스로 하기와 저절로 움직임이라는 것을 구분하셔서,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윤종 씨가 대답을 안 했으니까. 백치에 사람 죽이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적으로 하고, 도덕적으로 한번 책임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교수님, 근데 네, 여기 다 있지. 네. 궁금한 게 아까 그 시빌러가 로스쿨 가시려고. 도덕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도덕적 판단은. 네, 네. 근데 민법의 경우는 책임이 없어도 그 사람이 어떤 결과가 발생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결과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게 네. 어떻게 도덕적이 될 수 있는지 네. 잘 이해가 안 가서. 네. 그 부분 이제 설명을 좀 할 텐데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고, 백치 얘기하고 나서, 백치에 대해서 그 생각이 정리되셨으면 얘기하셔도 좋고요. 네. 백치가 사람을 죽였다. 그럼 천치로 할까요? 만치, 억치. 좋습니다. 바보란 뜻인데, 어쨌든. 네. 백치가 네. 그 의사 무능력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억치로 합시다. 억치. 정말 아예 의사 능력이 없다면 네. 도덕적 책임도 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죠? 도덕적 책임이라는 것은 어쨌든 판단의 근거,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책임을 진다는 건데, 네. 그건 아예 그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없다면 그렇죠. 책임이 없다고. 네. 그 경우에는 분명히, 백치 자신에게는 물을 수가 없는데, 그럼 누구에게 묻게 되나요? 책임을? 도덕적 책임을 백치 자신에게 묻지 못해도 누군가에게 물어요? 후견인, 책임자, 부모나 또는 돌보는 기관, 없으면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법적인 책임이고 그 부모한테 도덕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바로 도덕적 책임의 범위입니다. 도덕적 책임은 배상과 관련된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보상과 배상, 돌봄, 아까 잘 얘기하셨어요. 딱 쳐가지고 사과로 끝날 수 있는 경우인데 코뼈 부러지면 사과 플러스 치료 플러스 위자금 플러스 뭐 등등 끝까지 다 플러스 더하기 해서 나중에는 내 외모에 대한 책임까지도 질 수 있어요. 도덕적 책임은 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건데, 부모가 아이를 낳았다.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가요? 부모 죽을 때까지 계속 자녀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낳은 책임이 그게 막중한 거이고 도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 책임을 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 맘대로 해. 난 뭐 네 코 뼈 부러진 건 실수지 뭐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보상 못 해줘. 그럼 어떻게 해, 그대는? 그 다음부터는 강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형법으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관계에는. 그래서 그 강제력을 이제 두기 위해서 민법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민법을 둬가지고 두 가지로 우리 고소를 합니다. 하나는 형법으로. 사실 이놈이 날 때린 거다. 일부러 때린 거다. 해가지고 일단 폭행죄로 이제 고발을 하게 되고요. 그럼 형법으로 이제 처리가 되게 되고, 두 번째는 이걸 인해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뭐 정신적 스트레스에다 트라우마에다 뭐 해가지고 민법으로 또 얼마 이래가지고 소송을 같이 제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여기까지 하고 백치 문제를 풀면 쉽게 설명이 되니까 한번. 네. 지금 정리가 아직 안 되신 건가요, 백치? 근데 네. 아까 아이를 낳으면 네. 아이가 이제 부모가 죽을 때까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아이의 책임, 부모의 책임감이 큰 부모의 경우라고 칩시다. 예. 근데 그러면 그렇게 책임감이 막중하면 도대체 누가 애를 낳으려고 하고 책임의 범위가 무한대로 이렇게 확대가 되면은 예.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나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낳지 마라. 책임지지 않을 거면 낳지 말라는 거예요. 낳으면 무한 책임을 지고. 유교도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유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된 자의 도리는 뭐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면 자기 아이의 허물까지. 그래서 내 허물입니다. 이렇게 어떤 부모들이 자녀의 그 허물을 감싸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유교적인 전통에서 당연히 그렇게 부모가 떠안아야 할 도덕적인 양심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개인주의 사회로 가면서 좀 희석되고 있는 중이죠. 요나스는 도덕적 책임은 그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지금 이름을 잠깐 붙여놨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 또는 이 무서움 이런 걸 느끼면 당연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책임감이 높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식으로 일반화의 원리를 가지고는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에 생겨날 그런 두려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미리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을 대비하는 미리 미루어서 그것을 앞질러 그것을 대비하는 일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나스는 책임의 범위를 좀 미래로 넓히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찾고 있는 저 비롯 우리 인간의 생각과 행동과 그리고 삶의 모든 그 원천이 이제까지의 칸트식의 또는 전통에 근거한 이윤 윤리학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다음 세대, 다음 사람들, 미래로부터도 우리의 행위의 원칙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비롯이 과거로부터 미래로 옮겨갔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우리의 삶의 원칙이 비롯돼 나오냐 하면 미래로부터. 근데 미래로부터 나오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우리가 미래를 미루어 볼 수 있는 능력, 이걸 지혜라고 요나스가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혜, 슬기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슬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 자기가 때려놓고 법대로 해. 법대로 해라는 말의 의미는 처벌할 강제력이 있으면 처벌해. 나는 그 전까지는 자발적으로는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어.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잖아요. 처벌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윤리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상 누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좀 이 비롯에 대한 아르케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만 한다면 글쎄 먼 뒷날 이런 미래윤리학, 생태윤리학 이런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법제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안 됐지만 차츰차츰 되고 있는 중이죠. 환경 보존에 관한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현재에 발생하는 피해들을 중심으로 구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좀 더 이런 요나스의 시각이 확장이 되면 다음 사람들이 받을 피해까지도 염두에 두고 현재 우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보상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방식은요. 미래에 앞날에 이루어질 어떠한 피해들을 줄이는 방식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편리성, 우리의 소비를 줄이는 방식밖에는 없다는 거죠. 이것이 왜 보상이냐 하면 우리에겐 그것이 어떤 금욕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실천하는 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런 소비 사회를 줄여가서 결국은 자원 고갈을 막고 또 환경 파괴를 막는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모두스 비벤드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아주 쉽게 얘기하고 있는 셈이에요. 아까 이제 백치 문제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되신 분 있으신가요?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어떻게 다르다. 백치가 사람을 죽이면 처벌받나요? 안 받나요?로 물어보시면 쉽게 답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맹견은 사살을 당하더라. 그럼 백치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사이코패스 문제도 있고요. 소시오패스도 있고요. 심신미약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종류의 범죄가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지영 씨 왜 답을 안 하시고? 여기는 다 포기하신 거야? 네, 그럼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고민만 많이 하시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없어요? 네, 좋습니다. 백치는 스스로 어떤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죽인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스스로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도덕적 책임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의 원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만 억울하겠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사과도 없고 그래서 연대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보호자가 책임이 좀 있는데요. 보호자도 100%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책임의 범위가 크게 줄게 됩니다. 이걸 또 너무나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사회적 책임, 국가 책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회적 책임이 액수로 치자면 1,000만 원쯤밖에 안 돼요. 그럼 너무 마음이 아프지. 장례 비용 정도인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되는 수준이고 보상이 가족에게도 또 말할 수 없죠. 또 죽은 사람이 어린아이인 경우라면 그 어린 아이를 뒀던 부모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백치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치 담벼락이 무너져서 지나가던 사람이 깔려 죽었다. 그러면 담벼락 관리를 잘못한 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추운 겨울날 골목길을 걷다가 한 분이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분이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산책을 나갔는데 그날 추웠어요. 그리고 좀 약간 어두운 어둑어둑해지는 때여가지고 그만 걸어가다가
골목 귀퉁이에 얼음에 미끄러져가지고 무릎을 딱 꿇었는데 그 슬개골 그 무릎뼈가 또 깨진 거야. 그래서 6개월을 깁스하고 다니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보상을 법적으로 해라 하고 내 배를 째라 하고 이제 딱 튕겨 버리니까 어처구니 없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자비로 해야 되고 소송하려면 소송비 들어가고 양심 없는 사람 만나면 힘든데 어쨌든 고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비 일부를 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턱도 없는 거죠. 자기의 그 일상이 무너졌고 그 시간이 다 날아갔고 뭐 등등 이런 건 보상받을 수 없는데 그 보상이 어떻게 주어져야 되냐면 진정한 사과. 근데 그 진정한 사과를 못 받으니까 이제 분노가 치미는 거죠. 그리고는 법대로 하라고 끝내버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또 고통이 배가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집에서 흘러나온 물 때문에 빙판길이 됐고 그 빙판길의 원인이 그 집에서 흘러나온 물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순간 그 빙판길에 이제 미끄러져서 슬개골을 다친 분에게 이제 도덕적 책임이 이제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주인이 정상인이어야 돼요. 물론 어쨌든 그렇게 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정도 책임만 물어요. 슬개골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야. 네가 왜 잘 걷지? 라는 암묵적인 너의 잘못에 대한 책임도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억울해, 사실은. 근데 이 백치의 경우에는 우리가 백치를 알아볼 수가 있나요? 느닷없이 와가지고 사람을 두드려 패서 죽였다. 그러면 백치를 알아볼 권리가 없기 때문에 맹견처럼 맹견이라면 좀 피할 수라도 있지. 도덕적 책임을 물을 길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담벼락에 무너져 깔려 죽는 사고 또는 자연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우리가 보상의 범위가 정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백치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도덕적 책임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유가족이나 또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보상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에 관한 부분은 전부 도덕적 차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한다든지 치료를 해준다든지 또 그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는 경우들은 도덕적인 관계입니다. 반면에 법적인 거는 일단 사람을 죽인 행위, 스스로 움직였다는 움직임의 차원에서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과실치사가 됐든 과실이든 일부러 했든지 간에 그거는 그냥 백치라는 관점에서 행동으로 빚어진 살인이라고 하면 그 정도 수준에서 처벌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넣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처벌의 수위가 바뀌게 됩니다. 반면에 그것이 의도적으로 죽인 거라면 처벌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높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그 사람에게 사과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좀 어렵네요. 그죠? 만일 사과를 한다면 민법상으로는 그 손해배상금을 피해자가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종류의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그것을 용납할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쉽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삶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야.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소비살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이제 사쓰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서 써서 버리기까지 합니다. 폐기물이 끊임없이 생겨 나오는. 그리고 이제 요나스의 경우에는 이제 히로시마 요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원폭이라는, 원자폭탄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철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그런 두려움이 없어서 그냥 간접적으로만 느끼게 되는데요. 저에게는 오히려 가습기 살균제 이런 것이 좀 직접적인 경험이 되고요. 종류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사서, 써서, 없애서 버린 뒤에 그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폐기물로 남는 쓰레기 사회, 소비 사회의 결과물이죠. 이런 것들은 CO2를 비롯해서 방사능 폐기물, 그리고 이런 다양한 상품들, 이런 종류로 지구 전체가 오염원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이 악용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것이 위험사회라고 한다면, 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인가? 이것도 조금 어려운 것인데, 자, 언급을 하고 다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나스는 아주 묘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기술이 발전하면 결국 한쪽에서는 생명 연장 기술, 사람의 죽음을 극복하는, 치료하는, 고치는 이런 기술이 발전할 것이다. 의료 기술이죠. 지금은 이제 생의학, 생공학 이렇게도 부르고 있는데요. 또 바이오닉스라는 측면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뭐 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걸 이제 의족을 붙이는데 거기에다가 신경을 연결해서 똑같이 걸을 수 있게 해주는 방식, 등등 이렇게 생의학이나 생공학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단순히 신체를 복원하는 기술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일본의 경우에는 100세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신 120세가 대세다. 100세를 넘은 인구의 수가 한 6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100세는 좀 당연시된 거고 120세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곧 200세, 300세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요나스가 이걸 묻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목숨이 점점 더 길어질 때 여기에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가? 사람의 이 안전이 높아지고 또 소비가 증가할 때, 사람의 삶이 편리해지고 있을 때 여기 윤리적 문제는 없는가? 그 윤리적 소비란 말이 가능하겠는가? 그 뒤에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거죠. 윤리적 소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명의 이 철학자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을 갖게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해요. 뭐 30년, 50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분명히 결국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명이 점점점 길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지구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생명 연장 기술은 한 개인이 발견한 것일 수는 있는데 그 개인이 그 생명 연장 기술을 발견하기까지의 과정은 인류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인류의 결과물입니다. 그 인류의 결과물은 인류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게 정의롭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모두가 그 이론을 이해하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처럼 비의나 비전으로 소수에게만 개방되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과학적 지식은 모두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 사실 공짜로 모두에게 공개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요즘 자꾸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방식하고는 좀 역행, 거꾸로 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방향성으로는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함께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겠죠. 생명 연장 기술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인류 모두에게 공유해야 올바른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74억인데 74억이 죽지 않은 채 또 계속 생산을 한다면 그러면 20년 뒤에는 한 90억, 그 뒤에는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150억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늘어났을 때 현재의 소비 수준으로 봤을 때 CO2 문제뿐만 아니고 지구 온난화 등 지구의 이런 가이아의 복수는 점점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나스가 엉터리 제안을 해요. 생명 연장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이 수를, 인구 수를 증가시키지 않을 결심을 하는 사람만 이걸 쓰면 된다.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생명 연장 기술은 아무리 생각해도 소수의 부유층만이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과연 그 기술의 특혜,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럼 누가 그 기술의 특혜를 받아야 될까요? 그러면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이 썼던 그 책에 자격 문제가 나옵니다. 자격 논란이 생기잖아요. 가장 훌륭한 바이올린이 있다. 이 가장 훌륭한 바이올린을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이 문제를 샌들이 냈고 이것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그 바이올린을 소유해야 된다.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 또는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학생, 가난한 학생. 또는 샌들은 그 바이올린이라는 것이 악기이고 악기라는 것은 연주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악기를 가장 잘 연주할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이론이라고 이제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덕을 아랫대라는 것을 잘 해낼 줄 알기라고 번역을 했었잖아요. 바이올린을 가장 잘 연주할 줄 아는 사람에게 줘야 된다. 덕이 큰 사람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저는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바이올린은 상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덕과 무관하다. 오히려 덕이 있다면은 시장 원리에 충실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된다. 샌들은 사실 그 부분에서는 크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다른 겁니다. 생명 연장 기술이라는 것이 그럼 시장으로 유통돼도 좋으냐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바이올린은 유통이 돼도 됩니다. 바이올린은 선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품으로 팔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생명 연장 기술도 상품으로 팔릴 수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첫 번째 문제인 거예요. 팔리기 시작하면 돈 많은 사람이 구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저것이 과연 상품화돼도 좋은지를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기 매매가 있습니다. 사람의 장기는 상품이 될 수 있나요?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 허파가 다쳐서 인공 이제 허파를 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인공 허파를 달아도 한순간만 잘못되면 그분이 그냥 돌아가실 수 있어요. 아주 불안전해서.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그 희망이 있다면, 폐 이식 수술을 받는 거죠. 폐 이식 수술은 어떻게 받냐 하면, 뇌사자가 나와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살기 위해서는 사고로지만 누군가가 죽기를 기도해야 돼. 이 사람이 살기를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멀쩡한 누군가가 죽기를 바란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경우에 이 폐 환자가 살기를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자체로 고유하기 때문에 이 장기가 여기 있는 게 좋으냐 저기에 있는 게 좋으냐 비교 불가능한 것들은 비교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폐 이식이 날이 올 수 있기를 빨리 오게 해주세요. 나는 그 기도를 못 하겠어. 응? 근데 이건 그런 건 아니지만 생명 연장 기술이 빨리 나오길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응? 그런데 이걸 상품으로 팔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일단 사서 쓸 테고요. 요나스가 새로운 인구를 증가시키면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할지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생산을 할 겁니다. 과연 그들은 자격이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 샌들식의 문제이고요. 저는 이건 자격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올바름의 문제입니다. 그 올바름은 척도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무슨 척도일까요?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인류의 자산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합의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합의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어리석은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 모두가 잘못 합의했을 때 그거는 우리의 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봐요. 우리 모두가 잘못 합의할 경우에 우리는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우리 스스로 떠안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슬기로움이라고 봐요. 슬기둥이. 사람들은 슬기롭습니다. 또 보다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더 슬기로워져요. 기본적으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고 이런 문제들은 바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사회적 합의의 방식도 우리 모두가 합의하는 방식의 수준으로 높여야 된다. 그럴 때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요나스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걸 확대했습니다. 야, 이런 합의는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된다. 다음 사람들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다음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위한 법정이 없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은 누구에게 호소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저지르지 않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피해를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바로 책임의 한계를 넓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그럼 그들을 대신해서 발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가 바로 책임의 윤리학을 공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참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뭐 강의를 지금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요건 제가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책임의 개념에 대해서는 네, 지금은 제가 설명드릴 수 없고 요 글을 제가 스노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뭐 혹시 책임이라는 낱말이 궁금해지시면 그때 한번 열어보시고요. 대신 현재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요나스의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좀 어려운 논이지만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언제 생겨나는 것이냐면 인과적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말이 좀 어렵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부릴 힘이라는 뜻입니다. 자동차를 부릴 수 있고, 기술을 부릴 수 있고, 또 내 돈을 부릴 수 있고, 타인을 부릴 수 있을 때, 이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다른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그를 부릴 수 있는 힘, 이것이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남의 몫을 내 몫으로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부당하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자신의 몫을 보장받는 어떤 계약을 통해서 나에게 그 몫을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 그러는 것이죠. 몫의 교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두 종류로 다 가능한 겁니다.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권력 관계는 정의로울 수 있고요. 반대로 강제나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집행되는 권력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네요. 자발적 복종. 이런 경우에도 이미 계약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경우도 권력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루밍이라고 하는 이제 요즘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 그것도 이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루밍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스스로의 자율적 판단의 주체성입니다. 복종을 원하는 사람이 그 모든 관계를 다 알고 주체적 판단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책임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했느냐, 복종했느냐, 아니면은 유혹이나 또는 매력이나 또는 어떤 권위 등에 의해서 자발성의 탈을 쓴 강요였느냐, 이것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관계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려고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어떤 소비 사회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제품들을, 상품들을 씀으로써 내 돈을 주고 무엇인가를 산 것이죠. 정당한 소비입니다. 근데 이런 정당한 소비들이 쌓여서 결국 다음 사람들에게 이런 예상치 않은 또는 의도치 않은, 그러니까 칸트 윤리학으로 치자면은 어떠한 책임도 없는 그런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 때, 내 행동의 결과가 내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타인의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나는 책임이 있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치의 경우랑 비슷합니다. 이런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공동체 책임이라는 것이 요나스의 결론일 것입니다.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백치에 의해서 누군가 죽었다면 그 피해 보상은 전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게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더 현실적인 책임의 개념이 될 테고요. 이 경우에는 요나스가 보는 인과적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CO2를 배출하면 10년, 20년 뒤에는 지구기온이 현재에서 2도 올라갈 테고, 그럼 평균 기온이 5도씩 이상 올라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자연재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런 재해는 고스란히 우리 다음 사람들의 삶을 크게 위협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위험사회는 현재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빚어진 것이므로 행위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뭐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를 갖고 그런 과거의 미래의 재난을 의도하면서 행동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예기치 못했던 결과가 나왔을 때, 그리고 지금 수준에서도 그러한 예기치 못한 재난이 결과로 불 보듯 뻔히 예상이 될 때, 미루어 보일 때, 이때 우리는 그에 대해서 먼저 책임을 지어야 한다.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책임의 원리입니다. 다음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전 사람들에게 물려받은 이런 지구, 그것을 그대로 지켜서 전수, 내리다지 그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지구라는 떠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체의 유일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이아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구,
이것을 우리가 이전 세대로부터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도 그것을 그대로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개인을 넘어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공동 책임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 책임의 가장 근본적인 그 근거는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인과적으로 다음 세대의 이런 둘타리,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인과성은 충분히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 인과적인 권력이 증명되는 한에서 우린 그것을 우리 자신의 행동에 따른 책임으로 분명히 짊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비판을 좀 하자면은 요거는 이제 요 글을 읽어보시면 쉽게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이 두 갈래로 나뉘기 때문에 이 두 갈래로 나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또 우리는 책임이 좀 공허하게 됩니다. 책임도 분명히 그 차원이 둘로 나뉘는 측면이 있어서 잘 나눠서 이 둘을 잘 갈라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강의는 이곳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